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79화 시작하겠습니다. 우! 예, 오늘 완전체로 나은 씨가 없어서 어제 엄청 조용했다는.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어제 드디어 이제 뉴스타파에 데뷔한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데뷔했어요? 어제 뉴스타파의 목격자들. 네. 원전 마피아 편에 뉴스타파는 처음 간 거예요? 네, 제가 등장했습니다. 네. 그 인터뷰 저 방에서 했던 거 굉장히 길게 하셨는데, 네, 굉장히 길게 하셨는데요. 3초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3초 뭐야? 이렇게 지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말을 한마디 해요. 딱 한마디. 안 돼요. 막 이런 거.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가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7월 12일 날 또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이런 보수 매체들이 쏟아낸 보도인데요. 뭐냐면은 세계 원자력 협회가 낸 통계 보고서를 근거로 세계적인 추세는 탈핵이 아니라 원전 확대다라는 주장을 펼친 보도입니다. 아무튼 뉴스타파 데뷔했습니다. 네. 이건 또 캡처하겠습니다. 네. 아니 굉장히 못생기게 나왔어요. 그거 원래 그런 뭐. 걸 어쩔 수 없어. 네. 방송이 뭐 진실을 말하죠. 어쩌겠어. 그래서 제가 방송을 피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련의 KM 되찾기 뉴스. 네, 어제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KBS 고대영 사장이 연이어서 부사장에 이어서 본부장, 국실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어제 KBS 14년차 이상 기자 120명이 보직을 미리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붉은 파티가 KBS 앞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기 위해서 KBS 본부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오태훈 부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KBS 오태훈입니다. 네. 예. 자, 사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씩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KBS 본부에서 논평을 하나 발표했거든요. 본부장 인사에 대한 그 네네. 이야기부터 쭉 들어보고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7월 27일 조인석 제작 본부장 네. 이분을 부사장으로 회사에서 임명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28일에는 본부장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재밌는 것이 보통 네. 본부장 인사를 한다 그러면 네. 이전에 있던 사람을 경질하고 새로운 사람을 앉히거나 네. 이런 경우가 다수였는데 네. 이번엔 미래사업 본부장을 보도본부장으로 네. 그리고 본부장급인 그 전략기획실장에 보도본부장을 했던 사람을 또 임명을 하고 네네. 방송본부장을 또 미래사업본부장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예요? 회전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회전초밥 인사라고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상한 초밥이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저희들이 이제 본부장 취임을 하고 1년 정도가 되고 나면은 신임 투표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임명된 부사장도 이미 그 신임 투표에서 본부장 당시에 네. 불신임 판결을 받았고 네. 또 방송본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경질을 하지를 않고 네. 계속해서 돌려막기 인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 얘기는 KBS의 고대영 사장이 임명할 만한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증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새로운 무슨 어떤 활동을 해보겠다, 새로운 역할을 해보겠다고 하더라도 네. 입맛에 맞는 예. 그리고 아니면 사람들이 그래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겠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아무도 네.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네. 그런 사람들은 고대영 사장과 같이 못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제 네네. 인사가 또 실국장 인사가 대거 단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인사가 나기 전에 예. 고대영이 임명하는 보직은 우리는 맞지 않겠다. 네. 절대로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30기 14년차 이상의 KBS 기자 120명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예. 이분들은 그러면은 우리 14년차 이상 기자분들은 인사 발령이 떨어졌는데 그걸 거부를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인사 발령이 이제 오후에 날 것 같으니까 미리. 당신이 내는 인사를 우린 맞지 않겠다라는 천명을 한 것이죠. 미리 거부를 하신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고대영 당신이 KBS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당신과 함께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없고 KBS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이 요구하는 어떤 보직도 전면 거부한다라는 것을 성명을 통해서 천명한 것입니다. 네. 그럼 고대영 사장의 인사가 어느 정도 차질을 빚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어제 7월 31일 밤에 전격적으로 실국장 인사를 단행을 했어요. 네. 고대영 사장이 2015년 11월에 취임하고 나서 이제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처음에 임명한 사람들도 뭐 정년이 다 됐다거나 해서 인사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 단행을 했는데 여기에도 인사를 낼 사람들이 없으니 이전에 길환영, 조대현 다 이제 물러난 사람들이죠. 네. 그 사장과 함께했던 가신들을 다시 등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인사를 내버린 것이죠. 아, 실국장의 말씀이시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인사 거부한 것에 대해서 그 기자들이 그런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회사의 공식 입장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예. 뭐 예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어떻게 할까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이제 어제 인사를 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뭐 새로운 인사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그 보직 거부를 어제는 선언을 한 것이고 네. 현재 이제 보직을 맡고 있는 건강한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솔직히. KBS에서. 네. 근데 이제 그 가장 이제 하위라고 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만 이제 팀장급 인사에 또 아직은 보직 사퇴를 내리진 않았는데 네. 이제 조만간 이분들이 이제 보직 사퇴에 대한 천명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어제는 이제 보도국 위주로 나왔습니다만 네. 또 이제 PD 쪽에서도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이 곧 가시화되지 않을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전사적으로 고대영 체제에 대한 거부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네. 2014년에 길환영 사장이 이제 세월호 사태 때문에 네. 물러나게 해임되고 말았는데 네. 당시에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것을 거부하고 몇몇 사람들이 생명이 다한 길환영 사장과 함께 하겠다고 보직을 맡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보직을 맡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또 보직에서 해임됐거든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아, 지금 그때 길환영 사장 사퇴 때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하게 가고 있군요, 그럼.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또 하나 알게 된 게 KBS 우리 PD협회가 조인석 부사장 그리고 본부장 3명에 대해서 징계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징계가 어떤 내용으로 징계가 내려지나요? KBS에 뭐 여러 그 직능 협회가 있습니다. 네. 뭐 기자협회, PD협회.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고대영이 임명하는 보직 전면 거부한다는 것은 이제 기자들이 낸 것이고, 네. 또 이번에 부사장으로 임명한 조인석 부사장은 PD협회 소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송본부장에 있다가 이제 미래사 본부장으로 간 김성수, 이분도 PD협회 소속이고, 네. 그리고 김영국 본부장, 그리고 김진홍 본부장 모두가 다 네 분이 이제 이번에 부사장과 본부장으로 임명된 PD협회 소속인데, 네. 이분들을 이미 PD협회에서는 지난 7월 26일에 이 고대영 체제의 인사의 부당성을 명시하고 여기 협력한 사람은 분명히 대가가 있을 것이다. 대가를 따를 것임을 경고하는 성명을 이미 냈었습니다. 네네. 이런 결의에도 불구하고 PD협회 소속인 사람들이 임원 인사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분노한 PD협회 회원들이 이제 비상 긴급 총회를 내일 8월 2일 12시에 개최를 할 것이고요. 여기서 조인석 부사장, 김성수, 김영국, 김진홍 본부장 이 4명에 대해서 PD협회 회원으로 이제 징계 상정을 올린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징계 내용은 뭐 제명이나 이런 것까지 떨어질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김현정 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PD 출신인데, 당시에 이제 그 PD 출신으로 이제 세월호 사태를 촉발하게 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명이 된 사례가 있었고요. 아마 내일도 이제 제명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조인석 부사장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PD 협회에서 그렇게 중징계를 받게 되면은 어떤 타격이 있습니까? 이게 타격이 있어야 이제 저분들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텐데요. 우선은 본인들의 출신이 PD거든요. 네네. KBS PD로 입사를 했고 PD로 활동을 했고 PD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근간인 그 PD에서 제명이 된다는 의미예요. PD 협회에서. 그럼 넌 PD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부끄러운 협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협회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자신의 뭐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그 선배들로서의 또 후배들이 뭐 신임이라든가 예우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이런 자체가 무시당한다는 것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것이 뭐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수십 년간 KBS에서 PD로서 활동했던 것들을 인정 못 받게 된다는 건 상당히 큰 타격일 수 있습니다. 그걸 타격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지금 고대영 사장이 강행했던 이거 어떻게 보면이야 이거 사실상의 날치기 인사였잖아요. 네네네. 네, 지금 이 고대영 사장의 날치기 인사가 여러 부분에서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이런 부분이 고대영 사장이 앞으로 자기의 체제를 꾸려나가는데 아직 임기가 한참 남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좀 있었어요. 고대영 사장 쪽에서요? 예. 어떤 움직임이었냐면 저희 KBS 선호조 출신 전직 임원들이라든가 집행부 이런 쪽에 접촉이 있었어요. 함께 일을 해보자. 부장까지 새노조한테 하겠다. 그럴 뿐이 아닌데.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에요. 얼굴 맞대기도 힘든 분이 전직 임원들, 전직 집행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는 요청을 했었고, 물론 그것이 이제 다 거부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자신의 임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보내려고 노력도 하고 또 밑에 있는 뭐 본부장이라든가 신임 본부장들이 내가 한번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발빠르게 움직이긴 했지만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고대영 사장께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여러 가지 상황이. 예. 근데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얻지를 못하고 이전에 본인과 함께하지도 않았던 뭐 기란영, 조대현 때 사람들을 쓸 수밖에는 없는 고육지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MBC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 해고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공영방송의 어떤 공정성, 뭐 독립성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노동 탄압의 문제로 접근해서 MBC 문제에 대해서는 KBS보다는 조금 더 또 다르게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목소리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이제 KBS 같은 경우에 그냥 좀 고쳤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고대영 사장이 약간만 정신을 차려서 뭐 이렇게 뭔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좀 아직 있고 또 이제 국민들도 아직 KBS 문제에 대해서 MBC보다는 덜 심각하다 그런 판단을 자꾸 하셔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만나 보면 MBC 노동자들보다 오히려 KBS 노동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분노나 물론 똑같이 있지만은 더 절실함이 있어 보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쳐서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부분 이런 점들을 그러니까 어째서 고대영 사장과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고대영 사장은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을 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고대영 체제가 뭐 단순히 MBC처럼 뭐 해고자를 많이 낸다거나 아니면 부당노동행위를 저희도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좀 받고 계속해서 좀 이걸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가혹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누군가는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고대영 체제에서도 그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경중이 있을 수 있어도 범죄는 범죄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MBC 구성원들의 90% 이상이 고영주 김장겸에 대해서 탄핵을 요구하는 것처럼 네. KBS에 있는 대다수에 있는 직원들, 네. 여기에서 구성원들도 네. 88%, 90%의 목소리 그리고 네. 어떤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고대영 체제 그리고 이인호 이사장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저희들 스스로가 탄핵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것을 저희는 인정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공영방송의 사장에 대한 임기는 보장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사장의 임기도 보장해야 되죠. 네. 네. 하지만 이것은 무소불위의 상황은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네. 네. 잘못한 것이 있고 또 본인들이 월권을 하거나 범죄적인 측면들을 한다거나 뭔가 부당한 권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그러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88%, 90%의 사람들이 탄핵을 내린 시점에서 이분들과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네.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전 체제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전에 민주당 도청 사건이라든가 네. 또 KBS에서 많이 있었던 불법적인 부당 인사라든가 네.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것을 MBC보다 적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 네. 네. 저희들 좀 납득하기가 네. 있고요. 네. 네. 보통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었고 사실은 KBS, MBC가 다른 점은 MBC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잘라버리지만 KBS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다가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들킨 적이 많죠. 비교를 굳이 하자면. 네. 예. 그리고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이제 그 본사를 주로 담당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도 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네. KBS는 제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전 권역을 다 담당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징계성의 인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네. 어떤 부당하다는 것을 외친 사람을 대주로 발령을 낸다거나, 네. 그렇죠. 속초로 발령을 낸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징계는 아니라고 해도 이 부당 인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옥죄려고 하는 수단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네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 계신 몇몇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당신을 서울로 올릴 테니 나와 함께 해줘라는 인력풀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지금 KBS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MBC는 워낙 너무 많이 이제 변질돼서 MBC 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아무도 안 본다 이런 말들도 하고 또 네네. 워낙 보수 세력의 방송으로 그냥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KBS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뭔가 그래도 제대로 된 보도를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거든요. 하는데 네네. 이제 그래서 공영방송스러운 방송이 보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깨지는 경우들이 이번에 저희가 오늘도 모니터 결과들을 얘기하면서 사드 보도나 또 북핵 보도 이번에 또 보면 미사일 ICBM 얘기하는 거 보면 여전히 이전과 똑같이 전혀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뀐 이후에도 KBS는 그대로 박근혜 시대를 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보도들을 계속 내고 있어서 저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KBS가 더 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 MBC도 MBC지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전히 뉴스 시청률에서는 부동의 1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KBS가. 굉장히 KBS 9시 뉴스의 시청률은 항상 1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물론 이제 KBS에서 뉴스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수법들이 있어요. 네네.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균형을 딱 맞춰서 맞아요. 네. 중요하지 않은 뉴스도 상대편이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반 여와 야를 반반으로 나눠서 다루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 높은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 뉴스를 보면서 이건 문제가 있구나. 몇몇 야당의 주장을 가지고 그걸 동일하게 다루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부각되고 왜곡될 수 있는 수치가 높습니다. 예, 그렇죠. 네.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이제 KBS 앞으로 돌마고 붉은 파티가 가는데요. 이번 주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88 사태 바로 88 전에 사태. 하는 그런 불금이라서 뭔가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찹찹하시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그러니까 공범자들 저는 이제 봤는데 그걸 보면 네. 그때의 일이 되게 생생하게 잘 담겨 있어서 예. 원래도 잘 알긴 했지만 굉장히 그 감정이 확 이입되더라고요. 근데 그 예, 88 사태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이라도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그때의 일들을. 예, 그러겠습니다. 네. 2008년 8월 8일이었고요. 네. 정현주 당시 KBS 사장을 이사회에서 해임시킨 날이었습니다. 네, 네. 그때도 무척 더웠고요. 네. 경찰 병력이 KBS 안으로 침투를 해서 이사회 불법적인 해임을 막고자 하는 직원들을 폭력을 동원해서 네. 무력화시키고 네. 강제 해산을 시켰던 날이었고요. 네, 네. 이때부터 KBS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국민의 방송이 아닌 정권의 방송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네, 네. 벌써 9년이 흘렀고요. 네. 이제 이 9년을 청산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고 네. 이번 돌마고 네. 세 번째 붉은 파티에서 네. 88을 기념하는 네. 88 사태를 기념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네. 앞서 말씀드린 2014년 세월호 당시 네, 네. KBS가 세월호 분들에게는 참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이 혼도 났고 예. 또 저희들이 예. 좀 참 힘든 시기였는데 네, 네, 네. 이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네. 이번 그 파티에 오세요. 네, 네, 네. 참 이분들이 KBS가 싫을 것 같고 미울 것 같고 네. 한데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세월호 합창단 4.16 합창단 분들이 와서 네. 공연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또 정말 예우를 다해서 이분들의 공연을 저희가 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좀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옛날 생각이 나셔가지고 목이 메이시나 봐요.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에 그 바깥에서 예, 예. 그러니까 KBS 직원들은 안에서 싸우고 바깥에서는 KBS를 둘러싸고 시민들이 그 88날 진짜 네네.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안의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하고 또 이렇게 야당 추천 이사들이 이제 퇴장하셨잖아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밖에서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규탄을 하고 그 참여한 모든 이사들 그 사진을 하나씩 막 들고 막 비판하고 다 결국은 이렇게 끝나고 나서 막 거리에서 막 울고 그랬던 그때의 그 더위와 그 불쾌감과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때 그런 것들이 너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예, 그때와 또 반면 또 기란현 사장 그래도 퇴진시켰던 그날 그 기란현 사장 퇴진이 의결됐던 의사회에 있었던 날 저녁에 또 저희가 촛불 집회 했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의 경험이 한 번은 정말 짙은 패배를 하고 한 번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다시 또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구나. 이 시기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번 고대영 사장을 어떻게 해서든 해서 KBS가 정상화되는 성공하는 사례를 저는 꼭 보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거듭 듭니다. 내부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겠고요. 그리고 KBS가 국민의 방송이기 때문에 그 주인인 국민께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KBS 붉은 파티에서는 어떤 음료가 또 제공되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전 드레스 입고 가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빙가류를 좋아요. 시원하게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도 요즘 파티복이 많아져가지고 드레스를 계속 입고 다니십니다. 물론 88 사태를 맞이하는 붉은 파티지만은 이번에는 꼭 승리를 할 수 있다는 확신하에서 우리가 또 재밌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금요일 날 뵙고요.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세요. 네. 끝이 머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KBS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본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이라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익명방인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무튼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들을 막 나누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사실은 사람들의 속마음 익명이다 보니까 말을 막
그 자유롭게 막 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KBS 인사에 대해서 그런 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가 이미 보도로 다 나와가지고 KBS 뭐 인력관리실장은 누구고 뭐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쫙 이제 보도들이 떴어요. 근데 이 인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런 궁금증이 막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시민들이 그 KBS, MBC 내부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촉을 잘 세우고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번 인사에서 나오는 뭐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 뭐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취재주간이 이춘호 씨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누구이냐 뭐 이 사람이 알박기 하고 있는 뭐 보수 인물이다라는 식의 평가들을 막 본인들끼리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돌마고에서도 그렇고 KBS에서도 그렇고 이 뭐라 그러죠? 이번 인사의 문제점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내놓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이번 부사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알려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냥 부적절한 인사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냈는데 사실은 왜 부적절한지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리자. 그런 의미에서 연락을 좀 자주 해야겠다. KBS하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인사에 대한 인사 거부에 대한 그러니까 보직 거부에 대한 뭐 KBS의 어떤 반응이 나오면은 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금요일 상암 MBC 오로지 그 사람 상암동 김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미친 듯이 화장실 갈 때마다 김장겸만 물러나라 김장겸 물러나는데 그런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사위로 갔더니 사장은 없고 찌질이들 임원들만 앉아가지고 소명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3분 안에 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불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김 사장이 물러나야 할 이유입니다. 이따구로 인사를 하고 무슨 사장 노름이야. 뮤직점 제작진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사비 날짜도 못 잡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밟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를 밟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사위에 나를 부르는 건 그들 마음이지만 인사위를 끝내는 건 내 마음입니다. 내가 끝난다고 하기 전까지는 인사위는 절대로 끝나지 않아.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돌마고 세 번째 불금 파티 8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여의도 KBS 앞. 방송 네, 방송 털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밤 11시 한 40분경에 밤늦게 이게 또 이례적이었는데 북한이 또 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시 북한은 주말에 쏩니다. 정말 혼나야 돼요. KBS, MBC와 함께 혼나야 될 적폐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주말에 쏘면 월요일에 쓰면 괜찮은데 주말에 써서 어차피 나는 일해야 되거든. 월요일에 쏘면. 근데 자꾸 주말에 쏘면 제가 주말에 봐야 되거든요. 일해야 돼. 네, 아무튼 이번에는 나름 금요일 밤에 쐈습니다만은 금요일 밤 11시 40분에 쐈다는 사실을 볼 때 거의 뭐 토요일에 쏜 거랑 다름이 없다. 네. 이번에도 ICBM급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그래서 사거리상으로는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문제는 이제 재진입 기술인데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게 뭐 이제 일본에서 뭐 성광이 번쩍였다. 저게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한 북한의 탄두가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은 아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한미 군 당국도 재진입 기술은 아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기술 수준에 있어서 진일보한 것은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대화의 문을 열어놨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이른바 베를린 구상이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28일 밤에, 그러니까 29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바로 NSC를 소집했죠.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지시를 했어요. 사드를 4기를 지금 창고에 처박혀 있는 4기를 임시 형식이지만 어쨌든 추가로 배치해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게 뭐 일단
바로 28일 날,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불과 한 16시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거든요. 이게 최소 1년이에요. 근데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바로 사드 4기를 추가로 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사드 관련해서 입장을 선회한 거 아니냐. 배치 확정으로 이런 추측이 나오는 한편 우리 성주 주민들이 지금 아주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부터 또 이제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시고 성주에서 그 이제 사드 진입로 배치부지 진입로를 막고 계셔서 어제 또 경찰하고 아주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성주 주민들이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간에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먼저 하겠다. 그래서 배치에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거 아니냐 이런 태도였는데 어제 그러니까 28일날 전격적으로 이제 4기의 추가 배치가 결정됨으로 인해서 성주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일단 정부는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도 이제 국회에 나와서 어쨌든 배치를 뒤집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환경 영향 평가는 절차대로 한다. 4기를 추가 배치 지시하신 거는 북한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전반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단 임시로 배치를 하긴 하는 것이지만 환경 영향 평가는 절차대로 하고 그럼 만약에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여긴 안 되겠다 그럼 다 빼는 건가요? 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뉘앙스로 비춰져요.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정부가 하는 말로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배치 철회를 전제하고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배치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성주 주민들,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야당으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정부로서는 사실 난감한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꾸 북한이 저런 식으로 나오고 또 미국이 압박을 하고 이런 식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점도 있지만 하지만 애매모호하다. 또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진짜 원론적으로 생각하자면 ICBM하고 사드는 관련이 없어요. 북한이 ICBM을 지금 쏜다고 해서 한국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가 ICBM을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은 미국으로 쏜다 그러면은 사드는 종말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쏘면은 종말 단계가 아니고 발사 단계잖아요. 당연히 못합니다. 요격을.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ICBM을 쏜다. 만에 하나 거의 뭐 가능성이 없어요. ICBM을 우리나라에 써요. 그럴 거면 딴 거 쏠 거 많을 텐데. 단거리 미사일 많은데 왜 그 비싼 ICBM을 되게 막 그 사거리가 막 몇천 킬로 되는 8천 킬로 되는 그런 걸 왜 쏘겠습니까? 근데 혹여 미사일 쏠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각도로 우리나라를 향해 쏜다. 그래도 요격할 가능성은 0%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따지자면 사드는 효용성이 제로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도 역시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지금 이런 논란의 중심엔 뭐가 있냐면 역시 성주 주민들이 있거든요. 성주 주민들이 그동안 꾸준히 사드 배치를 반대한 이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드는 배치해봤자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정부 쪽에 있는 분들 빼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거는 거의 필요 없다. 미국이 MD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한국을 끌어들이는 거다. 이런 분석이 지금 지배적인 가운데 도대체 이렇게까지 성주 주민들을 괴롭혀가면서 특히나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이거를 졸속 탈법으로 배치를 했습니까? 막 새벽에 몰래 반입하고 그렇게까지 주민들을 괴롭혀가면서 배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성주 주민들을 빼놓고는 이 사드 배치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29일, 30일 이게 29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29일, 30일 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역시 방송사들도 사드 배치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SBS가 별로 보도를 안 했어요. SBS가 꼴랑 한 건 이틀간 이제 다른 방송사들은 보통 4건에서 한 6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꾸준히 일해왔지만 성주 주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보도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KBS 같은 경우 6건 중에 딱 1건이 성주 주민들의 반발, MBC도 5건 중에 1건, TV조선도 4건 중에 1건, 다들 1건밖에 보도를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보도량이 적은 와중에 그 적은 보도 와중에도 성주 주민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성주 주민들이 등장하면 어떤 식으로 등장하면 하냐면 배치 완결의 걸림돌로 묘사를 해요.
대표적인 방송사가 KBS, MBC입니다. KBS는 그동안 조용하다 오랜만에 또 우리 보고서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셨는데 KBS의 7월 30일 보도입니다. 발사대 추가 배치 조율, 주민 반발 변수라는 제목의 보도인데 이게 앵커가 보도 취지를 소개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남은 발사대 4기 배치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걸림돌은 없는지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걸림돌이라고요? 네, 걸림돌이라고 워딩이 나와요. 이 보도에 일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언제 배치될 건지 굉장히 집착해요. 그러니까 빨리 배치됐으면 좋겠는 거야. 보도의 초점 자체가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지 조율을 언제쯤 배치될 것인지 연내 배치 이거에 굉장히 핏대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도 말미에 가면은 기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현재 가장 큰 변수는 사드 장비 완전 철수를 주장하며 가로막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이게 앞으로 사드가 배치되면 발사대 한 기의 무게가 무려 40톤이라서 그 4기를 옮기려면 헬기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육로로 옮겨야 되는데 그걸 주민들이 막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보도 처음에 앵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걸림돌이 없는지 살펴본다 그랬죠. 그럼 이 보도에서 걸림돌은 누구예요? 주민? 네, 가로막고 있는 주민들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등장해봐 이런 식으로만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이랬어요. 근데 신문 방송 가릴 것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옵니다. MBC도 똑같은 보도가 한 건 있고요. 그러면은 과연 주민들의 반발을 그러니까 성주로 직접 가서 취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보도는 제대로 보도가 나오느냐. KBS도 그런 보도가 한 건 있거든요. 그런데 성주 주민들의 인터뷰가 단 하나도 없어요. 인터뷰를 안 한다는 거지. 성주까지 가서 보도를 하는데 그 집회 현장은 찍었어요. 제가 되게 궁금한 게 과연 저 집회 현장은 이번에 그러니까 29일 30일 날 가서 찍은 게 맞을까? 근데 그걸 내가 알 수가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터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회 장면 쓱 찍고 넘어가거든요.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 낯가려가지고 말을 못 걸어서. 네. 아니면 성주 주민들한테 쫓겨났을 수도 있어요. 워낙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네. 이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성주 주민들의 인터뷰가 있어요. 근데 TV조선이 보도가 되게 웃겨요. 웃긴 게 성주 주민 추가 배치 반발이라는 제목의 보도고 심지어는 보도 내내 화면 상단에 성주 주민들 또 모였다 이런 자막이 떠 있어요. 벌써 자막이 이상하죠. 또 모였대. 네. 그런데 성주 주민 추가 배치의 반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인데 보도 내용의 대부분이 야권의 정부 비판이에요. 아니 그럴 거면 제목을 자유한국당으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끼워 팔기 아니냐. 성주 주민을 앞세워서 결국은 야권의 목소리를 대변한 그런 보도죠. 이거 아주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성주 주민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모든 보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고작 한 건밖에 이틀 동안 고작 한 건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도했지만 걸림돌로 묘사하거나 아니면 야권의 목소리로 덮어버리거나.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야권의 목소리를 덮어버리는 보도는 되게 이게 나쁜 효과가 뭐냐면은 지금 주민들도 정부를 비판하죠. 네. 문재인 정부를. 야권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주민과 야권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주민들은 새누리당이라 그러면은 오히려 더 학을 떼요. 그렇지. 네, 애초에 그걸 끌어들이는. 네, 원흉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같은 입장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단 말이죠. TV조선 채널A가 이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막 성주 저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똑같이 괜히 문재인 정부만 비판하네. 그렇죠. 막 이러면서 화를 내시겠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 어떤 정부든 무조건 정부 까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일 위험도 있고요. 네. 그 심지어는 약간 위험한 게 성주 너희들 다 박근혜 찍지 않았냐. 네, 뭐 이번에도 홍준표 찍지 않았냐. 뭐 당에서 싸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상당히 잘못된 비판입니다. 네, 상당히 잘못된 비판이고. 사실 우리들 자체도 성주 주민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게 성주 주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국민들이 네.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대표하는 것이 이제 성주 대책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힘을 실어주면은 괜히 또 외부 인사 개입 어쩌고 해서 이게 굉장히 그들의 논리에 우리가 휘말려가지고 네.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프레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번 일로 그 성주 주민이 고립될까봐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언론의 행태를 보면 제가 더더욱 이번 사드 4기 추가 배치 관련해서 성주 주민들 관련 보도를 주목하게 된 이유가 지난주 목요일 우리가 피해자 증언대회 KBS MC 피해자 증언대회를 했는데 거기 이제 사드 관련해서도 한 분이 오셨잖아요. 원불교에서 오셨습니다. 조은숙 팀장님께서 오셨는데 이분의 증언을 들으니까 정말 상황이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엄청나게 왜곡하고 있고 거의 진짜 의도적으로 고립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드 내기 추가 배치 관련해서도 지금 방송사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아주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왜곡이에요. 예를 들어서 KBS, MBC,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가 뭐라고 보도했냐면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추가 배치를 결정하자 성주 주민들이 다시 또 모였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또 모인 것처럼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매일 나와 계시는 거예요? 매일 있어요. 매일 지금 경찰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농성하고 있고 문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이번 일로 인해서 다시 뭐 이렇게 집단, 심지어 TV조선은 이번 일로 인해서 다시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렇게 보도를 해버려요. 워딩 하나하나가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묘사이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거죠. 성주 주민들을. 그래서 이런 보도 하나하나가 다 왜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그때 증언대회에서 우리 조은숙 팀장님께서 이분이 이제 원불교 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교육팀장님이신데 이분은 지금 계속 성주에 계신 분이니까 이분이 말씀해주신 성주의 현 상황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지난 4월 26일 날 이때가 언제냐면은 박근혜 정부 하죠. 정권 바뀌기 전에 이때 사드 발사대 2기를 몰래 반입한 거 아시죠? 새벽에 네. 야음을 틈타. 네. 네. 이때 주민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그때 이제 군청 이렇게 그 마을회관을 지키고 계시던 한 80여 명의 주민들이 있어요. 100명도 안 되죠. 이분들이 급하게 그 이제 그 진입로로 가시려고 했어요. 가시려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이때 이미 그 주민들이 이 그 몰래 배치하는 거를 인지하기 이전에 이미 경찰 병력 8,000명이 이 조그만 동네에 8,000명이 이미 8,000명이 성주 김천 진입 그 고속도로 진입로 인터체인지를 다 봉쇄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미. 끔찍하네요. 심지어는 그 80여 명의 우리 주민들이 뒤늦게 그 고속도로 그 진입로로 가려고 하니까 이미 그 마을에도 가가호 집집마다 4명의 경찰들이 다 배치돼 있었대요.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좀 소름 끼치는데요. 네. 이거 뭐예요? 국방부가 몰래 배치하는 거를 계획적으로 사전에 계획적으로 다 짰고 심지어 경찰이 협조 요청을 했다는 거죠. 주민들 못 오게. 작전까지 다. 작전을 세운 거죠. 이거 근데 어떻게 보도됐습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막았다고 보도됐어요. 네. 주민들이 몰래 배치되는 거를 막아서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됐죠. 상식적이라면 어떻게 보도가 돼? 진짜 뭐 상식적인 거를 떠나서 정말로 언론들이 가서 상주하면서 실제로 현장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으면 어떻게 보도가 나와야 되냐면 경찰이 미리 주민들을 봉쇄하고 있었다고 보도가 나와야죠. 충돌이 발생했으면 그래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조은숙 팀장님이 화가 났던 게 왜 와서 보지도 않고 보도하냐 이거예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이후에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진입로를 계속 막고 계셨던 거 아시죠? 네, 막고서 군이 혹시 사드 관련된 그 물자들을 투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검사를 하셨죠. 이거를 또 6월달에 문화일보, 조선일보, TV조선이 어떻게 보도했느냐? 아, 민간인들이 군을 막고 검문을 하고 있다. 치안이 망가졌다. 성준 해방부다. 네. 막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자, 이것도 우리 조은숙 팀장에 의하면 이게 아주 참담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갔더니 이게 처음으로 보도를 낸 게 문화일보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문화일보는 성주에 상주하고 있는 기자가 없대요. 본 적이 없대요. 우리 성주 주민들. 그럼 뭘로 네.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들었겠지. 네. 놀라운 사실은 이게 6월 12일, 13일 걸쳐서 이런 보도가 막 나왔어요. 막 나온 다음에 갑자기 서북청년단이 왔답니다. 성주에. 그 마을에 수성리에. 한 달간 집회 신고를 하고 마을회관 앞에 진을 치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주민 한 명 한 명 이렇게 주민들이 저녁에는 이렇게 나와서 집회도 하시고 농성도 하시지만 낮에는 생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 생업이 농사거든요. 농사져 있고 있는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서북청년단이 할아버지들이잖아요. 빨갱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한 명 한 명한테 욕을 하고 부녀 회장님 앞에서 오줌을 싸고 집집마다 인분을 뿌리고 집 마당 앞에다가 일부러 인분을 싸서 갖다 놓고 주민들이 만든 현수막을 다 찢어버리고 이런 일을 벌였다. 서북청년단이 한 달 동안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막 학생들 학교도 못 가고 너무 충격적이네요. 네.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 공교롭게도 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 6월 달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보도했습니까? 보도 안 했어요.
한 명도 네, 정말 중앙 언론에서는 단 한 곳도 보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존수 팀장님이 한 곳 딱 보도했답니다. 경북 지역 언론 뉴스민이 보도했대요. 뉴스민이 이걸 보도하니까 JTBC가 한번 보도했답니다. 그걸 받아서. 지난 22일 보수단체들이 험한 말을 쏟아냈고 집회 이후 플래카드를 찢고 집에 무단 침입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는데 오늘 집회에서도 폭력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정북 자익 세력들을 모조리 쳐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중앙 언론에는 단 한 번도 이게 나온 적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사드 내기 추가 배치에 관련해서 지금 KBS는 걸림돌로 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도 경찰하고 하루하루가 투쟁이래요. 하루하루 계속 싸우고 있다. 이거. 주민들이 어디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상주를 하고 있어서. 도대체 그 많은 경찰 병력들이 왜 있습니까? 그 100명도 안 되는 주민들이 농성 벌이고 있는 곳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보도할 거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면밀한 취재가 필요한데 성주에 상주도 안 하면서 지금 보도하는 꼴이 주민들을 걸림돌로 묘사하고 마치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내기 추가 배치 결정 때문에 다시 집단 행동을 했다고 보도를 하고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성주에 관련해서는 방송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언론들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주민들을 외면하는 수준을 넘어서 고립시키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나마 JTBC가 방송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번 내기 추가 배치 결정으로 하여금 사드 배치가 부당하다는 본질적으로 부당하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언급을 했어요. 뭐냐면은 사드가 당장 북한 ICBM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북한이 굳이 ICBM을 수직으로 쏴서 우리를 겨냥한다고 한다면 마하 20이 넘는 속도로 낙하하고 있기 때문에 마하 8 정도의 속도를 가진 사드가 정면으로 날아오지 않는 이상은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말을 유일하게 한 방송사예요. 그나마 이 한마디를. 그래서 방송사들이 여전히 사드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와서 봉우 씨 보고서 읽고서 신문이 어떻게 했나 잠깐 제목만 좀 봤는데 지금 동아일보랑 조선일보 그러니까 주민들 목소리를 담은 보도가 있거든요. 네네. 한 번씩은 있을 거야. 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내요 지금. 근데 그 관련 보도 제목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동아일보 성주 사드 반대 단체 절차적 정당성 실종. 두 번째 보도 반사드 단체 문정부 촛불 배신 청합 시위. 그리고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약속 뒤집었다 들고 일어난 반사드 단체. 일단 첫 번째는 전부 반사드 단체라고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를 까는 말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 하나 더 있어요. 사드 전자파 제로 숨긴 정부 상경투쟁한 시위대 배치 미루는 군. 자, 이 모든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들 목소리거든요. 이게. 근데 주민들이란 표현을 일단 안 써요. 다 시위대 아니면 반사드 단체 아니면 주민들이란 표현 쓰더라도 특정 단체에 소속된 주민들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일종의 외부 세력 프레임이에요. 근데 다. 맞아요. 그리고 주민들이랑 함께 움직이는 단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운동권 단체라는 표현을 진짜 써요. 조선일보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국방부 앞 집회에서는 운동권 단체 관계자들 발언도 이어졌다. 이런 그거 식으로.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한 건데 어제 한 거 말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나쁜 놈들이. 심각합니다. 네, 이 상황이 좀 심각한 운동권은 거기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게 운동이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네, 운동하는 거죠, 그게. 아니 그러면은 지금 방송장악 저지 투쟁위원회를 만든 우리 한국당은 뭡니까? 거기도 운동권이네. 그러네. 이런 운동권. 네, 아무튼간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보도가 방송사에서 TV조선은 어떤 식으로 보도하냐면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임시냐 최종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전 정부의 배치 순서와 동일합니다. 네. 역시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랑 똑같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렇게까지? 네. 그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환경영향 평가를 아예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네요. 그리고 지금 이 사단을 만든 게 누굽니까? 먼저 배치를 해놔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놨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 내기 추가 배치에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박근혜 정부나 뭐 이런 도핑 얘기는 좀 그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심한 거죠. TV조선이. 아무튼 속보이는 보도들. 그래서 사드 관련해서 여전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참 요새 너무 볼 게 많아요. 사드도 그렇고 뭐 신고리 원전도 그렇고 아무튼
네.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걸까요? 서북청년단? 아니. 그 분위기장 앞에서 웃음 넣었다는 거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나쁜 놈들. 그래서 그때 물론 아주 흉하구만. 그 범죄예요. 그리고 범죄. 그러니까. 그게 그날 증언대에 참석하신 우리 KBS MBC 시민행동이 주최한 그 KBS MBC 증언대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화가 나신 상태였지만 이 조은숙 팀장님은 특히 더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처음 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좀 화가 나는데 도대체 내가 여기서 피해 상황을 증언한다고 해서 들어줄 기자들이 계신 거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맨날 뭐 오지도 않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그래서 물론 그날은 이제 KBS 성재호 위원장도 계셨고 다른 매체 기자분들도 계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재호 위원장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미안한 거지. 그래서 아무튼간에 굉장히 지금 사드 관련해서 물론 거기 소속리 주민들만 계신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힘드신 상태입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해서. 근데 그날 온 기자들도 그걸 하나도 안 쓴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은. 그러니까 왜 안 쓰는 거야 도대체 그런 말을? 왜 우리가 내야 돼요? 오늘 저희가 민원연이 그거를 다 풀어서 기사 형식으로 여기저기 오늘 보내서 보도해달라고 할 생각이거든요. 아무튼간에 안 쓰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1인 미디어나 이게 진짜 이제 필요하다. 그거를 그냥 바로 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걸 중앙 언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 당연히 좋은데 안 하잖아요. 안 하면은 게릴라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촉을 세우고 그걸 홍보해 줘야겠다. 오히려 물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모니터를 해서 비판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좋은 그 영상이나 그쪽에 현지의 모습 있잖아요. 이런 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게 막 민원연 페이스북으로도 그렇게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겠다. 없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1인 미디어하고 좀 우리가 뭔가 커넥션이 필요합니다. 커넥션이 필요하고 이거를 이런 상황을 뉴스민이 보도했다는 걸로 보면은 분명히 다른 이렇게 영상 찍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죠?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그런 거를 중앙에서 이제 하는 언론 위주로만 이제 그 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니까 맨날 모니터는 하지만 정말 진실을 제대로 전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도 깜짝 놀란 게 조은수 팀장님이 얘기 안 했으면요 저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디서도 보도를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왜곡 보도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곡 보도라도 나오면 저희가 찾아보면서 알게 되거든요. 그죠, 맞아요. 근데 아예 이런 상황 자체가 토시도 언급이 안 되니까 저희도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아무튼 다시 신경 써서 잘 해봅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드와 지금 현재 이제 신고리 원전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이 대부분이 사실은 언론이 어떻게 접근할지 이제 뻔한데 일단은 신고리는 이제 아직까지는 주민의 핵심을 맞추진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큰데 그게 이제 부각되면 다 님비로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의 목소리들을 일부러 키울 수도 있어요. 지역의 반대에. 이게 지역의 반대로 고립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들이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신경 써서 우리도 모니터를 하고 그리고 지역의 목소리 실제 그 진실이 담겨 있는 그런 언론을 찾아서 우리가 그거를 유포하고 많이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정보를 유통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내일은 신문까지 포함해서 MBC 연결할 일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내일은 신문하고 종편 이야기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